안녕하세요.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를 꿈꾸는 여러분. 혹시 AI한테 질문 하나 던지고 원하는 답이 안 나와 답답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단순히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걸 넘어 AI의 진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비밀 무기,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대체 무엇인지, 왜 이게 핫한지, 그리고 우리가 AI와 더 똑똑하게 소통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AI의 능력을 10배 끌어올리는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깊게 보면서요. AI 세계에서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콘테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AI한테 질문 잘하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AI가 진짜 제대로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관심이 확 쏠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자료들 보면서 놀란 게 뭐 최신 AI 모델 기다리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있는 AI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그것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주기만 해도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코그니잔트라는 회사가 무려 1,000명이나 컨테스트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하고 또 관련 인프라에는 수백억 달러 투자가 막 몰리고 있다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티클, 블로그글, 또 논문이나 영상 자료들까지 넘나들면서요. 이 콘테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네, 왜 이게 AI 활용의 거의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콘테스트 엔지니어링,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 자료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은 AI한테 그냥 질문만 틱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AI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 데이터 아니면 지침, 심지어는 예전에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 작업 환경 전체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AI의 뭐랄까, 정신 상태나 작업 공간을 잘 세팅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작업 공간. 네네. 그 전 테슬라 AI 책임자였던 안드레이 카파시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CPU랑 램 비유 말씀이시죠? 네, AI 모델 자체가 컴퓨터의 CPU, 그러니까 두뇌라고 한다면 컨텍스트는 램, 작업 메모리 같다는 거예요. 네, 이 램에 어떤 정보, 코드나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딱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CPU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쵸. 확 달라지죠. 컨텍스트 엔지니어가 바로 이 램을 관리하는 운영체제, OS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데 와, 정말 딱 와닿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주로 그 LLM이라는 AI 모델 자체에 좀 더 집중하죠. 그래서 하나의 잘 만든 질문이나 명령문 이걸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요. 뭐랄까, 기본 단위가 단일 질문, 답변 쌍인 거죠. 질문 하나 잘 만들기. 네. 근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시야가 훨씬 넓어요. LLM을 포함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 수준에서 접근하는 거죠. 생태계 수준? 네. AI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처음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과거 대화 이력이라든지 외부 문서 검색 결과, RAGG 같은 기술로 가져온 정보들요. 네네. 그리고 사용 가능한 도구 목록, 사용자 정보, 심지어 원하는 답변 형식까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최적의 정보 꾸러미를 실시간으로 계속 만들어주는 기술인 거예요. 모델이 보는 모든 것이 기본 단위인 셈이죠. 와, 훨씬 복잡하네요. 그래서 목표 자체가 좀 달라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목표가 의도한 단일 답변을 정확하게 얻어내는 것이라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아니면 긴 대화나 작업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일관성 유지 중요하죠. 네, 한 번 묻고 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상호작용이 필요하거나 사용자마다 다른 경험을 줘야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네, 맞춤형 서비스 같은 거요. 네, 아니면 여러 AI가 협업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에는 이게 필수적이에요. 요즘 프롬프트 피로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 단순히 프롬프트만 잘 쓴다고 AI가
어제 했던 얘기를 기억하거나 하진 못하잖아요. 맞아요. 매번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죠. 네, 최신 정보를 반영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넘겨 어렵기 때문이에요. 매번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AI의 그 기억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아하. 그러면 혹시 이렇게 비유해도 될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길 물어보는 사람한테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방향만 딱 알려주는 거라면 네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아예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내비게이션 앱을 켜주고 실시간 교통정보까지 다 반영해서 최적 경로를 안내해 주는 것. 뭐 이런 느낌? 오,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네, 딱 맞아요.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그 식단 추천 예시 보니까 더 확 와닿던데요? 아, 그 예시 좋았죠. 프롬프트 방식은 그냥 다이어트 식단 짜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뭐 일반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하지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사용자의 뭐 성별, 나이, 알레르기 같은 기본 정보, 이걸 뭐 유저 스태틱 컨텍스트라고 하던데, 네, 정적 컨텍스트. 그리고 다이어트 목표나 어제 운동 못했어요 같은 최근 대화 내용, 이건 유저 다이나믹 컨텍스트라고 하고요. 동적 컨텍스트죠. 네. 거기에다가 외부 영양정보 API 검색 결과, 이건 툴 컨텍스트, 또 과거에 추천했던 식단 기록, 이건 메모리라고 부르고 이걸 싹 다 모아서 네, 종합적으로. 지금 이 순간 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식단을 추천하도록 AI의 작업 환경, 그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훨씬 똑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전 논문들에서 봤던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 추천 개념 같은 게 LLM 시대에 훨씬 더 정교하게 구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뭐랄까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답변이 좀 더 좋아지는 거 그 이상인가요? 네, 그 이상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LLM이라는 게 판단을 내릴 때 오직 주어진 컨텍스트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컨텍스트 창. 네, 그 제한된 작업 공간 안에 정보만 보고 결정을 내려요. 마치 우리가 책상 위에 올려진 자료만 보고 일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쵸, 책상에 없으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자료, 즉 컨텍스트를 책상 위에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품질이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띠가 난 모델보다 잘 구성된 컨텍스트가 낫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와, 모델보다 컨텍스트가 더 중요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AI의 지능은 모델 자체만큼이나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그 구성에 달려있다는 의미예요. 흥미롭네요. 실제로 한 분석을 보면요. AI 에이전트가 실패하는 이유의 90%가 AI 모델 자체가 뭐 멍청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90%나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반대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잘 적용했을 때 효과는 정말 극적입니다.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좀 보면요. 한 대형 보험사는 보험금 처리 오류를 무려 80%나 줄였대요. 80%요? 네. 그리고 직원 생산성은 25% 높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개발자들 작업 완료율을 26% 높이고 코딩 오류는 65%나 줄였다고 하죠. 이야, 코딩 오류 65% 감소면 엄청난데요? 네. 비용 절감 효과도 최대 40%까지 보고되고 작업 시간 단축은 75%에서 99%까지. 고객 불만 감소, 예를 들어 금융 챗봇 같은 경우 40%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비즈니스 성과 지표들이 이 기술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80% 오류 감소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정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이것저것 막 많이 넣어주면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아까 컨텍스트 창은 제한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단순하게 정보만 입력하는 거랑 다른 점입니다. 관련 없는 정보가 막 섞여 들어가면 AI의 판단을 흐리는 컨텍스트 중독, 포이저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아, 중독. 네. 또 너무 정보가 많으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주의 분산, 디스트랙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혼란, 컨퓨전 아니면 서로 막 상반되는 정보 때문에 AI가 갈피를 못 잡는 충돌, 클래시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성능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양보다 질이네요, 그럼. 네. 단순히 많이 넣는 게 아니라 현재 작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때로는 최적의 순서와 표현을 사용해서 제공하는 것.
이 문맥 최적화, 컨텍스트 패킹이 핵심 기술입니다. 양보다는 질, 그리고 구성이 훨씬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많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 주는 게 핵심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24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 특히 이런 AI의 작업 기억을 다루는 분야예요.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십조 원의 벤처 캐피탈 투자가 몰렸다고 하니까요. 네, 시장의 기대가 엄청나죠. 전체 기술 투자는 좀 주춤하는 분위기인데도 이 분야는 아주 뜨거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솔루션이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되면 그 순달러 유지율이라고 하죠. 기존 고객 매출 성장률이 150%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어요. 150%요? 와, 네. 고객들이 한 번 쓰면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더 많이 쓴다는 뜻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코그니전트의 대규모 채용이나 스노우플레이크, 몽고디비 같은 데이터 기업들이 앞다퉈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능 있잖아요. 아, 네, 벡터DB. 네, 정보를 의미 기반으로 저장하고 검색하는 기술인데 이걸 막 강화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몽고디비 같은 경우는 신규 워크로드의 25%가 이미 벡터 인덱스를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그래프나 구글의 벌텍스 RAG API, 아마존의 베드록 RAG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자기들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런 컨텍스트 관리 역량을 아주 깊숙이 통합하고 있어요. 아, 다들 하고 있군요. 네, 단순히 개발자 한 명의 역량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AI 활용 능력을 1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AI에게 제공되는 컨텍스트 꾸러미 안에 정확히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들어가는 걸까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몇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AI한테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작업 지침, 인스트럭션 컨텍스트가 있겠죠. 지침이요? 네. 모델의 역할이라든지 목표, 따라야 할 규칙이나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이요. 다음으로는 참고할 만한 입출력 예시를 몇 개 보여줘서 AI가 원하는 결과물이 어떤 건지 감을 잡게 할 수도 있고요. 아, 예시를 보여주는 거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RAG, 즉 검색 증강 생성 기술 있잖아요. 네, RAG. AI가 검색해서 읽어보는 거요? 네. AI가 답변하기 전에 관련 문서를 찾아 읽어보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정보나 코드 조각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RAG는 진짜 중요하겠네요. AI가 모르는 최신 정보나 내부 문서를 참고하게 하는 거니까요.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웹 검색 결과나 외부 서비스, 그러니까 API 호출 결과 같은 도구 사용 결과, 툴 컨텍스트도 아주 중요한 컨텍스트가 돼요. AI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거나 다른 도구랑 상호작용하는 거죠. 도구 사용까지. 네. 사용자의 과거 이력이나 선호도, 현재 상태 같은 사용자 맥락, 유저 스테이트 메모리도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답변을 특정 형식, 예를 들면 제이슨이나 표 같은 형식으로 내놓도록 하는 출력 형식 제약, 포맷 컨스트레인스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을 상황에 맞게 잘 조합해서 실행 시점에 AI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정보 조각들을 실시간으로 조합하는 거네요. 근데 아까 AI의 작업 기억, 그 컨텍스트 창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나요? 혹시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한된 컨텍스트 창에 이 모든 걸 다 우겨놓을 순 없으니까요, 당연히. 효과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전략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전략들의 목적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4가지 목적이요? 네. 첫째는 AI의 그 단기 기억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외부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라이트 스토어 전략이에요. 저장하고 꺼내 쓴다. 네. 임시 메모장 같은 스크래치 패드나 아니면 대화 이력, 사용자 프로필처럼 좀 더 장기적인 기억을 위한
메모리 시스템을 외부에 두고 활용하는 거죠. 랭그래프 같은 프레임워크에 있는 체크포인트 기능 같은 게 이런 역할을 도와주고요. 아, 메모리 시스템? 둘째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AI가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관련 높은 정보만 선택해서 보여주는 셀렉트 전략입니다. 마치 우리가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만 딱 골라 읽는 것처럼요. 선택적 정보 제공이군요. 그렇죠. 여기에는 사용자의 과거 행동이나 선호도를 바탕으로 정보를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임베딩, 그러니까 정보를 의미 벡터로 변환해서 검색하는 거요. 그리고 앞서 계속 언급된 RAG 기술이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관련 없는 정보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는 걸 막는 거죠. 네, RAG가 여기서도 중요하군요. 셋째는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 정보를 압축하거나 정리하는 컴프레스 전략이에요. 압축과 정리. 네, 내용을 요약한다거나 너무 오래된 대화 기록은 그냥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특정 규칙에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방식이죠. 컨텍스트가 너무 길어지는 걸 막고 비용 효율성도 높여주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거군요. 마지막 넷째는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작업과 컨텍스트를 분리하는 아이솔레이트 전략이에요. 분리 전략이요. 네. 하나의 AI가 모든 걸 다 처리하게 하는 대신에요. 역할별로 전문화된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력하게 하거나 멀티 에이전트 아니면 특정 작업은 좀 안전한 외부 실행 환경, 샌드박스 같은 데서 처리하고 그 결과만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각 작업에 최적화된 독립적인 컨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복잡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기술이랑 접근법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네요. 특히 외부 최신 정보를 가져오는 RAG, 또 긴 대화를 요약해서 기억하는 메모리, 필요할 때 외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작업을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까지. 이건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 아키텍처가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가 모델이 중간 계산 과정을 생닭이라는 형태로 따로 정리하게 했더니 성능이 54%나 좋아졌다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딱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 중간 과정, 스크래치 패드 활용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흐름을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구현하도록 돕는 게 바로 랭체인, 라마인덱스, 랭그래프 같은 프레임워크들이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도구들이 이런 복잡한 컨텍스트 관리, 파이프라인 구축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기술적인 접근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개발 방법론이랑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자료 중에 문서 기반 개발, Documentation Driven Development라는 개념을 언급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기술적인 용어처럼 들리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코딩부터 막 시작하기 전에 요구사항이나 설계, API 명세 같은 걸 먼저 명확하게 문서로 정의하자는 거거든요. 아, 문서를 먼저 만들자. 네.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문서 자체가 나중에 AI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컨텍스트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잘 만들어둔 명확한 문서들이 그대로 AI의 학습 자료나 창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잘 정의된 API 명세나 설계 문서는 AI가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즉, 좋은 개발 습관이 곧 좋은 AI 컨텍스트 구축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와, 개발 문화까지 중요해지는군요. 네, 비슷하게 시스템 전체의 구성 요소와 외부 연동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시스템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SCD 같은 것도요. AI 시스템의 범위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뿐만 아니라 좋은 개발 문화와 프로세스까지 다 중요해지는 셈이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LLM API를 그냥 호출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LLM을 하나의 부품처럼 활용해서 훨씬 더 크고 지능적인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부품으로서의 LLM. 네. 단순히 챗GPT의 껍데기만 씌운 수준의 그런 챗GPT 래퍼 접근 방식은 간단한 앱은 만들 수 있겠지만 복잡한 실제 기업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좀 역부족이에요.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네,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이제는 작업을 잘게 나누고 디컴포지션, 각 단계에 맞는 컨텍스트를 최적화하고 컨텍스트 패킹,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AI 모델을 쓰게 하고 또 AI가 생성한 결과를 검증하는 흐름, 제너레이션 밸리데이션 플로우를 만들고 보안 장치, 시큐리티 앤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는 피드백 그룹 등등 훨씬 고도화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역량이 요구됩니다. 정말 시스템 설계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푸는 그런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이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에이전틱 AI 시대. 네. 시장 전망도 좀 흥미로운데요. 벡터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결국 통합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아, 인수합병 같은 거요? 네. 2026년 중반까지는 주요 클라우드 기업 중 하나가 이 분야 선두주자, 예를 들면 파인콘이나 위에베이트 같은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때 시너지 효과가 한 20억에서 3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와, 규모가 크네요. 그리고 기본적인 RAG 기술은 점점 더 흔해질 거라는 거죠. 커머디티화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진짜 가치는 특정 산업 도메인에 특화된 임베딩 기술이나 컨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거나 컴파일하는 기술 또는 규제 준수 데이터셋 같은 독점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수직적인 메모리 그래프 같은 쪽으로 옮겨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가 달라지는군요. 네. 그리고 비디오 같은 멀티모달, 그러니까 여러 형식의 컨텍스트 처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검색 하드웨어 시장도 2028년까지 4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하드웨어 시장까지?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더 똑똑한 새 모델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있는 모델에 공급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초과 수익, 알파가 나온다. 아,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알파가 나온다. 네. 독점적이고 최신 상태로 잘 유지되는 컨텍스트를 가진 중간급 모델이 그냥 오래된 데이터만 잔뜩 가진 거대 모델보다 오히려 더 경쟁력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큰 변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우리 여러분께서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프롬프트 몇 개 더 잘 쓰는 것, 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자료들에서 몇 가지 좀 실질적인 준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업무 절차, 회사 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지식 자산을 AI가 이해하고 참조하기 좋은 형태로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식 자산을 구조화한다. 네. 개인적인 노트 앱,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걸 활용하시던 아니면 팀 차원에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던 말이죠. 두 번째로는 AI가 나의 선호도나 작업 방식, 의사결정 기준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개인화 프로파일을 좀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개인화 프로파일, AI에게 나만의 사용 설명서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AI를 나에게 더 잘 맞게 튜닝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네가 사용하는 다른 도구들, 예를 들면 캘린더나 이메일, 협업 툴, 아니면 제피어나 메이크 같은 자동화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AI를 연결하는 연동 능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연동 능력. 네. AI가 그냥 채팅창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업무 흐름에 통합돼서 다른 도구들이랑 같이 일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마음가짐이요? 네. AI를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기계로만 보지 말고요. 복잡한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업무 파트너로 보고 개별 작업 단위가 아니라 전체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AI 활용을 고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워크플로우 관점. 네. 이제 중요한 역량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요. AI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랄까, AI의 편집자이자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자가 되는 거죠. AI 환경 설계자. 멋진데요?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 자료가 정말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이거든요. 더 똑똑한 AI 모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진 AI를 10배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10배 더 똑똑하게. 네. 이것이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가치입니다. LLM 시대에는요. 얼마나 멋진 문장, 즉 프롬프트를 쓰느냐보다 얼마나 풍부하고 적절한 문맥, 즉 컨텍스트를 제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도구니까요. 네, 오늘은 정말 익숙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서 AI의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내는 열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세계를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논의였습니다. 단순히 질문하는 스킬에서 AI의 작업 환경 전체를 설계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으로의 전환, 그 중요성과 구체적인 전략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가져올 비즈니스와 기술의 미래 변화까지 한번 짚어봤네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 컨텍스트가 AI 성능과 경쟁력의 핵심 차별화 요소가 된다면요, 결국 그 컨텍스트의 원천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의 고유한 데이터라든지 기업 내부의 독점적인 지식, 아니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서 정보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AI 시대의 새로운 전략적 자원이자 경쟁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요? 아, 컨텍스트의 원천이요? 네. 누가 더 가치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컨텍스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통제하느냐, 이게 어쩌면 승자와 패자를 가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데이터 소유권이나 프라이버시, 그리고 정보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컨텍스트의 가치가 커질수록 그 원천 데이터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기술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프롬프트 몇 개 잘 쓰는 것을 넘어 AI의 진정한 능력을 깨우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풍부하고 적절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느냐가 AI 활용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AI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존재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